오늘은 공부머리의 발견에 심정섭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공부머리의 발견, 또 대한민국 학군지도 저자이자 우리 대치동하고 강남에서 20년 정도 입시 지도를 하다가 지금은 우리 충북 증평에 내려가서 자연 속에서 좀 아이들을 키우고 또 새로운 교육 대안, 또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있는 심정섭이라고 합니다. 네, 소장님을 조금 더 빨리 모시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요즘 너무 뜨거운 이슈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바로 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입시 현안에 있어서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그게 요즘 핫 이슈인데요. 그 의대 정원을 2,000명이나 확대하겠다 이런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대 정원 확대가 혹시 입시에 미치는 효과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공부머리의 발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난 겨울방학 때 우리 보홀에 가서 그런 좀 필리핀 보홀에 가서 이제 세미나를 하고 이제 내년도 계획을 이제 준비하고 또 제가 대한민국 입시지도라는 책도 지금 마무리를 거의 다 해놓고 이제 3월에 맞춰서 이제 출간을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 있는 동안 입시 대형 뉴스들이 빵빵 터져가지고 저도 갑자기 돌아오자마자 엄청 바빠졌습니다. 그 관련된 또 내용도 추가를 해야 되고 또 이런 필요한 부분에 더 강연이라든지 이런 것도 준비 요청들도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요. 지금 생각하시는 대로 사실 우리나라 그 입시의 본질은 뭐라고 그럴 수 있냐면 의대와 서울대를 정점으로 하는 등수 경쟁입니다. 그건 제가 여기 와서 여러 번 사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많은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게 우리 애들이 뭐 지금 국영수를 한 중간 정도 했는데 열심히 해서 뭐 8, 90점 정도 올리면 좋은 대학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좀 약간 냉정하게 보면 착각이죠. 성취도를 어느 정도 늘린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애들이 경쟁을 하고 있느냐. 지금처럼 이제 의대가 늘어나면 재수생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럼 경쟁이 더 세진 데에서 내가 그전에는 90점 정도 맞았는데 뭐 의대를 갈 수 있었다 그러면 지금 95점을 맞아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상대평가잖아요. 상대평가를 해서 그 이전에는 1등부터 3,000등까지 의대, 그 다음 뭐 6,000등까지 서울대, 그 다음에 10,000등까지 탑10 이거를 재수생들과 경쟁을 해서 등수 경쟁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큰 이 꼭지점 구조잖아요. 피라미드 구조인데 맨 윗단이 2,000명이 늘었습니다. 그럼 윗단이 의대가 지금 정점인데 지금 다 아시다시피 서울대를 대고도 안 간다는 거 아닙니까? 거의 안 가고 서울공대나 아니면 뭐 자연대를 됐는데도 안 가고 지방 의대로 가는 이 현상을 이제 의대 블랙홀이라고 그러거든요. 최상위권들을 다 의대가 지금 빨아들이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최상위단에 있는 학교가 2,000명이 늘었다. 거의 서울대 이공계가 하나 더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연속적으로 그 밑으로 다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사실 판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판이 바뀔 때 2등이 1등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1등이었던 사람들이 뭐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래서 뭐 당연히 그 혼란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의대 정원이 3,058명에서 19년 만에 의대 증원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5,058명 정도가 되고 2,000명 정도가 지금 늘어난 건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당장 올해 입시부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 이전에 이제 입시 데이터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뭐 내신 몇 등급 받고 수능 어느 정도 하면은 요 정도 의대를 갔어. 그러니까 원서 써줄 때도 정시할 때 그런 건데 다 무력화되죠.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의대만 무력화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는 그래서 특목 자사고 같은 데서 3, 4등급이면은 야, 넌 의대 못 써. 이렇게 하면은 학종으로도 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공대로 써. 이렇게 했는데 지금 2,000명 늘어? 그러면은 3, 4등급에도 특목고에서는 해볼 수가 있겠네. 또 지방에서는 그전에는 뭐 내신 평균 평점 1.25 밖으로 밀리면 의대는 힘들어라고 했는데 1.5도 될 수 있겠네. 뭐 이런 현상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엄청난 지각 변동과 혼란이 지금 사실 불가피한 2025학년도 입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게 그러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그 언론이나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럼 의대 가기 쉽겠다. 의대가 많이 빠지니까 그럼 공대도 가기 쉽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기는데 이게 양극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방의대에 다니던 학생이에요. 지금도 사실은 지방의대보다 왜 그 지역인재 전형 같은 걸 두는 겁니까?
그 지방에서 인턴이나 레지던트 수련을 받고 난 다음에 서울에서 개업하신다는 거잖아요. 저도 지금 제가 우리 지금 충청도에 사는데 지금 치과 우리 집사람이 교정치료를 받는데요. 2년 동안 교정치료 받는 동안 의사 선생님이 한 7번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그 교정 전문 선생님들이 다 서울 수도권에 사시는 거죠.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와가지고 거기서 일주 뭐 화요일 토요일 날 오신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맞춰가지고 하고 그냥 청주에 사시는 교정 전문 선생님이 그 별로 많지가 않은 거예요. 개업을 해서 있는 이게 이제 지방의 현실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지금 상황이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선생님 왜 여기 지방에서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고 안정적으로 집값도 싸고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의대 지역인재 전형 되는데 자녀분도 여기서 키우면은 훨씬 더 좋을 수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까지 이유는 다 우리 인프라와 애들 교육 때문에 결국은 대치동 가야 되고 목동 가야 되고 분당에는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살아야 된다. 뭐 그런 논리가 강하니까 서울 수도권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하니까 의대에서도 소위 말하는 빅5라고 하는 대형 병원을 가지고 있는 5개 의대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 연세대, 가톨릭대, 성균관대, 울산대. 성균관대는 삼성병원, 울산대는 아산병원 있으니까 여기가 빅5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려고 그러는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대도 우선은 1차로 되고 난 다음에도 이 의대 증원이 늘었어? 그러면 지방의대나 지금 이제 가장 움직일 가능성이 많은 저희가 올해 지방의대에 들어가거나 지방약대에 들어갔던 친구들이 작년에는 그렇죠. 휴학을 하거나 반수를 하거나 뭐 다니면서 한 학기 뭐 한다거나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작년에 수능 한두 문제 차이로 내가 떨어졌어요. 아슬아슬했어. 근데 아직 감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감은 있으니까 조금 바싹 만약에 이제 직장인들이 들어오는 거 있다가도 사실 물어보실 수 있는데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게 근데 작년에 해봤던 친구들은 올해 조금만 더 하면 그리고 2,000명 느니까 그 몇몇은 재수생까지 허용하는 그런 그 학생부 전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거든요. 재수생까지 받아줄 수 있는 보통 그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재학생들만 하게 하는데 그런 거면은 따로 수능을 안 보더라도 한번 내가 작년 점수로 더 넣어볼 수도 있잖아요. 2,000명이 더 늘었으니까. 그렇죠. 그 늘어나는 정원도 이게 그러면 어느 정도 늘어날 거냐.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2,000명이 늘어난다는 전제로 해서 정부 방침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지역 인재 전형을 60% 이상 뽑아주는 대학에 정원을 늘려주겠다. 그다음에 50명 이상의 소규모 의대. 근데 전국에 50명 이상 소규모 의대 어느 정도 있는지 아세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충청권에 건대 충축 캠퍼스, 건국대학교 병원 충축 캠퍼스 병원 있잖아요. 40명밖에 안 됩니다. 의대가. 50명 이하 미니 의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예. 예, 여기 가톨릭 간동대도 그렇죠. 강원도권에 좀 이런 대학도 그렇고 단국대 병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천안 캠퍼스. 단국대는 서울에 의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천안 캠퍼스에 40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가 미니 의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러면 일종의 뭐 사실은 의자 하나 더 놓으면 되는 거고 교수님이 40명 가르치나 90명 가르치나 조금 커버할 수는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여력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선은 그 의대 2,000명 확 늘리는 게 무리다라고 하는 게 또 선생님들은 의사 선생님들은 이게 수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번 그냥 이론만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해부도 해봐야 되고 뭐도 해봐야 되는데 지금 40명 할 때랑 80명 할 때랑 그럼 교수님도 2배로 늘어야 되고 실습층도 늘어야 되고 병원도 사실 늘어야 되고 그런 건데 그럼 그거를 지금 정도 수준에서 확 늘려줄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데가 결국은 빅5 의대 여기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에서는 빅5 의대가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학교들이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서울대가 지금 의대 정원이 144명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를 한 180명대 정도로까지 올릴 수. 이게 사실 경영대나 우리 이제 문과 쪽에서는 뭐 200명, 300명인데 이렇게 해서 저 때만 해도 경영학과가 400명 뽑고 그러니까요. 뭐 그러지 않았나? 공대도 큰 과들은 뭐 100명 넘어가는 과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의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게 다 실습을 해야 되고 1대1 도제식으로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는 지금 서울 삼성병원이잖아요. 성균관대 의대는 40명밖에 안 됩니다. 여기는 충분히 한 80명까지 늘릴 수 있죠. 아주대병원도 서울 수도권에 있는 건데 수원에 있는 건데 80명까지 늘려. 인하대 의대도 한 80명까지 뭐 늘릴 수 있고 가천대도 지금 그 길병원 있잖아요. 성남에 있는 거니까 80명까지 한번 늘려볼 수도 있는 거죠. 100% 200% 정도 한번 늘려볼 수 있는 여력이 되니까 서울 수도권 대학들은 이런 데가 이제 요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이미 이제 연대라든지 아니면 고대라든지 가톨릭대는 이미 사실은 다 풀로 정원이 좀 있기 때문에 더 늘리기는 이제 쉽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방에 그러면 나머지가 다 지방에서 엄청난 인원들이 사실은 이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여기만 해도 요 지금 서울에 있는 수도권 대학을 2배로 늘리면 만약에 지방에 있는 저 외진대에 의대를 다니고 있던 1학년 학생이라 그러면 우리 지금 웅달님이나 아니면 이사님 같은 경우는 본인 의대생이에요. 지방의대를 다니고 있어요. 약대를 다니고 있어요. 한번 이번 2000년 늘어난다는데 학교 다니실래요? 아니면 한 번 더 해보실래요? 그러게요. 반수 한번. 한번 뭐 마지막 기회 있으지 않을까요? 그 재수하는 것도 아니고 우선 걸어놓고 미래가 우선이지 뭐. 걸어놓고 뭐 이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이제 사실 1차적으로 이 학생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그럼 만약에 그러면 합격을 했어요. 2025학년도에 그 학생들이 자퇴를 하잖아요. 결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편입 시장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어요. 입시에 있어서 또 이게 진짜 하나 그냥 2,000명 늘어난다. 그게 거기에만 끝이고 뭐 현역 학생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재수가 늘어나고 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입시 전반을 흔드는 이 메가톱급 사건이 지금 터져버린 거죠. 맨 윗단을 흔들어 버리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각 지방 분권에 대해서 뭐 서울이 흔들려도 다른데 이게 아닌 거죠. 우리나라 시장은 사실 부동산도 그렇지만 서울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이런 것처럼 지금 나비효과처럼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위에가 그냥 잔나비를 한번 2,000명 늘리겠는데 밑에는 그냥 완전히 핵폭탄 떨어지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양극화가 오히려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어느 정도 그럼 수도권 인원이 더 늘어나고 그러면 그 이전에 그냥 나는 어쩔 수 없으니까 3,000명일 때는 뭐 내가 뭐 재수를 하든 삼수를 하든 뭐 방법이 없잖아. 그냥 여기서 10년 내가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개업을 진짜 수도권으로 하는데 그렇게 생각해 봐야지 라고 했던 친구들도 뭐야 이거 올라갈 수 있겠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엄청난 그런 후폭풍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소장님 그 뒤에 질문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한번 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겨서 먼저 말씀드려 보면은 그러면 농어촌 전용으로 의대를 가려고 하시는 분들 그런 전략을 소개시켜 주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지역 인재 전용도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 지역의 의대에 저렇게 인원이 늘게 되면은 40명 이하도 많으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물론 이제 탑5 거기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도 많겠지만 의사를 처음에는 의사 안 돼. 확률 낮아. 지방에 있었는데. 근데 저렇게 정원 늘어난다고 하면 난 뭐 전기공학과나 컴퓨터공학과 정도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갑자기 이제 의사로 약간 꿈이 바뀌는 거죠. 진로가. 그런 수요도 좀 생길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이제 염려가 되는 게 이공계 우수 인력 그 유출이고요. 여기 또 경제 채널이니까 얘기하면은 삼성전자 주가가 어떻게 될까? 2차 전지 주가가 어떻게 될까? 거기에 들어가야 인재들이 다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만든 분들이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석박사를 나와서 의대 점수가 됐는데도 내가 안 가서 했던 최정예 분들 아닌가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뭐 누리호 쏘아 올리고 우리가 이렇게 과학기술 강국으로 올라간 게 결국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지스트 이런 과학 특성화 대학들 이쪽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제가 조금 좀 오래되는 90년대 학번인데요. 저희 때만 해도 서울대에서 탑은 물리학과, 그다음에 전기전자 제어계측, 그다음에 한 3, 4위권이 의대, 시대 뭐 이런 정도였고 최상위 인재들이 천재라고 불리는 뭐 영재고에서도 최상위 애들은 거의 뭐 물리학과, 전기전자 이쪽으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이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이거를 그렇게 기적적으로 어떻게 일본을 따라잡고 이렇게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원동력들이 우리나라의 최정예 이과 최상위권 인재들이 거기다 투여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경제 발전을 한 건데 이렇게 이게 제일 염려해야 되는 부분이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도 만약에 이렇게 늘어나게 요즘도 그런 분위기가 의대 블랙홀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수능을 봤어요. 근데 한 3-4개 틀렸어요. 그 의대를 갈 수 있는 서울권 의대를 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버님 저는 근데 의대보다 뭐 피도 무섭고 뭐 그러니까 저는 컴퓨터공학 하는 게 좋거든요. 인공지능 AI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해볼래요. 근데 나중에 근데 합격해가지고 설날 때 친척들이 모였어요. 친척들이 아깝다. 의대 갈 수 있는데 낮춰가는 느낌이 드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그 들고 압박을 이기기가 어렵죠. 네. 그리고 또 집안 친척 어른이 한마디 합니다. 그래도 의사는 한 명은 있어야 되는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에 그리고 야 너 진짜 만약에 그런 유명한 대기업에 취업했다 실리콘밸리에 취업했다 그래봐 그게 뭐 10년 가니? 애플 봐봐 지금 그리고 구글 인공지능 들어오고 그러니까 뭐 반은 잘린다고 그러던데 뭐 지금에서 뭐 영재학교 나오고 서울공대 나오고 그렇게 해도 한 10년 20년 그건 불안한 건데 의사는 평생이야. 본인이 안 한다고 안 하고 뭐 의사 만나 반납하지 않는 한에 손 떨려서 도저히 못하겠다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평생 할 수 있는 전문직이고 대접을 받을 수 있고
돈도 받을 수 있고 사회적인 지위나 명성. 만약에 뭐 어디 무슨 전자 연구원이다. 그다음에 무슨 병원 의사 선생님이다. 어떻게 봐? 이게 친척들이 와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대 블랙홀 현상. 사회적으로 이공계를 대우를 해주고 그다음에 그만큼의 어떤 그 재정 그 R&D 지원 예산 깎이는 것도 이게 너무 마음 아픈 거죠 사실. 네, 네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더 그러면 이게 지금 더 그 인재 유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지금 경제 차려니까 AI 관심 그렇지만 요즘 AI가 미국 증시를 사실 이끌고 있잖아요. 한국이 약간 네. 흐름에서 뒤처졌다는 지금 엄청나게 뒤처졌다고 그러죠. 그게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게 전 세계 AI 우수 인재들을 다 미국이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인도 최고 공대 최고 아이들, 또 우리나라에서도 최고 어느 정도 지금 수준이 된다 그러면 미국만 가도 거의 뭐 연봉 2, 3억대, 그다음에 애들 교육까지 다 뭐 어떻게 될 수 있는 거고 사교육 별로 안 시키고도 뭐 교육시킬 수 있는 거고 뭐 인프라 되고 그런다 그러면 한국으로 돌아올까요? 이거도 보세요. 서울대생 2023년 신입생 3,600명 가운데요. 225명이 1학기 수업도 듣지도 않고 휴학했습니다. 와. 서울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반수를 허락하는 구조예요. 서울대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다른 학교들은 1학년 1학기 휴학을 금지해요. 그 반수생을 막으려고. 근데 서울대는 약간 그래 너 그럼 서울대 싫으면 너 못해 지방학교 가고 뭐 이렇게 지금 해내다 보니까 이거 휴학을 강제하지 않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 등록금만 내놓고 서울대 하나 걸어놓고 해보자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지금 6.2%인데 전체에서 공대 신입생 800명 중에 7.5%가 바로 당장 1학기 휴학입니다. 수업도 들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최근에도 지금 나왔죠. 우리 연고대 같은 데는 반도체 계약학과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계약학과 1차 합격생의 90% 정도가 의대로 빠지고 등록을 안 합니다. 졸업하면 바로 점수 이상 어느 정도 되면 바로 취업까지 보양되는 계약학과예요. 그건 나중에 취업 걱정 같은 것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의대를 가지 이런 첨단학과, 계약학과도 안 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에요. 그 너무 사회적 비효율 아닌가요? 막 등록금 걸고 한 학기 그것도 다니지도 않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인원 이제 자퇴하고 나중에 이제 합격해서 나가고 그러면 또 새로 뽑아야 되니까 편입생 또 뽑아야 되고 또 편입을 위해서 또 그것만 바라보고 또 1, 2학년 다니고 다시 이쪽 학교로 가려고 하는 뭐 그런 저희까지 생각하면 지금도 우리 재수나 이런 걸 인해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이 거의 25조, 30조 가까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또 그런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사회적으로 이게 뭔가 구조라든지 아니면 그런 진짜 이공계에 대한 대우 아니면 우리나라 엔지니어라든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먹고 살게 된 게 여기 경제처럼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한 대우를 해드리고 더만큼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그래야 과학자가 최고야 멋있는 거야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뭐 의사 선생님이 최고지 뭐 이렇게 지금 되는 분위기가 돼버리면은 미래가 조금 암담한 거죠. 혹시 그 또 이렇게 만약에 지금 당장은 이제 의대 정원이 늘어나고 의대 선호 현상이 있으니까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변호사도 약간 수가 늘어나니까 지금 굉장히 그 몸값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면 많이 떨어졌잖아요. 아니 진짜 10년, 20년 후에도 의사의 그런 몸값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도 항상 역발상이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면 블루오션이 된 거니까 여기는 지금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될 때고 오히려 여기가 이제 블루오션이 열린 거예요. 공대 쪽이나 첨단학과에서 열렸기 때문에 제가 그 의미와 파장 여기서 한 꼭지를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그래서 문과 상위권 학생들 앞으로 이제 저출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능 보는 애들이 40만 대인데 30만 대로 떨어지는데도 의대 정원이 한 5천 명대가 유지가 된다. 그럼 거기는 레드오션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그 가운데서도 수학을 미적분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정도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문과 쪽이 아니라 약간 이 이과 상위권을 유지하는 학생들한테는 더 좋은 취업 기회가 열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종로학원 같은 데서 한번 이런 시뮬레이션 해봤거든요. 의대가 정원이 한 3,000명일 때 내가 의대 합격 점수가 뭐 내신이나 수능에서 나왔는데도 연고대에 남는 학생 비율을 한 45% 정도. 지금도 내가 의대는 갈 수 있는데 난 공대 갈 거야. 난 AI 해야지. 난 그래서 뭐 여기서 석박사 하고 난 미국 갈 거야. 실리콘밸리 이런 애들도 사실 있다는 거죠. 아니면 우리나라에선 뭐 누리호 계속 나는 개발해 볼 거야.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이 시뮬레이션을 5,000명 정도로 하면요. 서연고를 합격하고 의대에 갈 수 있는 점수 때 나오는 애가 78% 정도 됩니다. 밥만 먹으면 가는 거죠. 지금 정도 수준에서 나는 연고대 레벨 이상이야. 그 정도 이과 점수. 그 이과가 지금 만약에 50만이 수능을 보면 다 이과는 아니잖아요.
지금 한 25만, 26만 요 정도 되는 거니까 26만 중에서 내가 상위 한 뭐 1, 2% 정도 하는 지금 상황이다. 그러면 맘만 먹으면 사실은 이 연고대를 뭐 갈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 의대는 가지는 않겠죠. 적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근데 반 정도만 그럼 최상위권의 의대로 빠져줘도 컴퓨터, 인공지능, 반도체 이런 첨단학과 가는 길이 옛날보다 훨씬 더 넓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략적으로 생각해서 오히려 지금 의대가 몰리니까 우리 애는 공대 쪽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부모님들이 더 현명한 거죠, 사실. 그리고 여기서 또 기회를 잡아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나 뭐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의대는 뭔가 창의적인 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주어진 걸 열심히 잘해야 되는 거죠. 이 안에서 뭔가 뭐 진짜 시장을 이끌어갈 브레이크스루가 나오기는 사실은 그렇게 좀 쉽지는 않은데 오히려 지금 앞으로 더 전망이 밝은 데는 이런 인공지능이라든지 사실은 이런 공학 부분에서 더 있을 수가 있으면 좀 해안이 있으신 부모님들이라면 그다음에 사실 이제 이거 입시적으로 봐도요. 과거에 과학고등학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과학고나 영재학교를 가면 의대를 가기 쉽지가 않거든요. 의대를 가려면 국영수를 다 잘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미리 준비하니까 가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과 최상위권 같은 경우는 영재학교나 과학고등학교로 한 반 빠지고 의대 갈 상도로 반 빠졌는데 요즘 이게 의대 열풍이 막 불어버리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과학고등학교에 가는 것보다 왜냐면 과학고등학교는 가서 수능 준비를 할 수가 없거든요. 실험하고 대학 뭐 수학 같은 거 선행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수능 국영수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반고나 자사고로 많이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도 서울권의 과고는 한 경쟁률이 5대1, 6대1 정도 되는데 지방권은 3대1 미만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학하고 과학을 올 A를 받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 공부 기반이 한 아이들은 원서만 넣으면 기본적으로 최종 면접까지 한 3배수, 2배수 선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도 웬만한 중학교에서 이과 성향이 있으면서 상위권 학생들은 과학고를 넣으면 갈 수 있는 기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막 영재학교처럼 엄청난 선행을 하고 엄청난 막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지방과고는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의대 쪽 최상위권인에 더 빠져주면 우리 아이가 옛날에 비는 과학고등학교 가기 힘들었는데 갈 수 있는 거죠. 과학고등학교만 가면 기본적으로 사실 서울대는 힘들더라도 카이스트, 포항공대, 지스트, 디스트, 켄텍까지 그다음에 웬만한 연고대, 첨단학과까지 길이 쫙 열리는 거고 수시로 웬만 거기서 정말 죽을 쓰거나 정말 나는 이게 안 되는구나 적성을 잘못하는 난 문과 안 되겠네 과학고등학교에서 맨날 실험하는 게 너무 싫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신을 진짜 엄청나게 못 받지 않는 한 중간 이상 정도 하면은 지금 이런 이공계 첨단학과 인원이 과학고 인원을 훨씬 더 넘어가요. 그 의대가 좀 늘어나서 더 가면 더 가기 쉬운 좀 상황이니까 그럼 진짜 이게 뭔가 성견지명이 있는 부모님들이라면 넌 그러면 수학학 너는 딱 그래서 공모머리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공모머리 테스트를 해봐가지고 얘가 좀 의대적인 적성이 있는지 아까 다중지능 검사를 해보고 그다음에 국영수를 다 잘해야 되거든요. 의대를 가려면. 근데 뭐 이렇게 과학고나 아니면은 이렇게 뭐 이공계 상위권으로 가려고 그러면 수학과학만 잘해도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찐 이과 스타일인 아이들은 영어나 국어를 못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약간 수학과학만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약간 매니아적인 성격이 있는 아이들은 근데 너는 영어나 국어를 해볼 때 점수가 안 나와. 너 의대는 좀 힘들다. 의대는 이 수능 전 과목 1등급에 아니면 내신 전 1등급이어야 되는데 넌 그렇게 성실하지도 않잖아요. 약간 천재 기질이 있는 애들이 그렇게 성실하지도 않잖아요.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잘 됐다 너는. 의대 쪽에 빠져주니까 너는 차라리 과학고 쪽으로 해가지고 아니면은 뭐 그런 일반고에 가서도 그런 과학중점학교 정도 가서 수시로 이런 데를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한번 뚫어봐라라고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깨어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머리의 발견을 학부모님부터 부모님들부터 읽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진짜 엄청난 가능성과 그리고 뭐가 바뀌더라도 항상 뭔가 이게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파악하고 잡으려면은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모르니까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런 고정관념이나 그런 사회적인 그런 흐름에 그냥 타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게 투자에도 좀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부에서도 내가 누군지를 먼저 알고 내가 어떤 성향이고 그다음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안 다음에 그다음에 내가 갈 수 있는 만약에 과고나 해서 이공계 쪽으로 가야 될지 국영수를 다 잘해서 뭐 이과를 가야 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투자에서도 내 성향과 기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인테리어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면 부동산 쪽으로 빠질 수도 있어. 근데 난 그런 거 싫어. 귀찮고 사람 만나는 거 법 뭐 이런 거 싫고 그냥 숫자 그다음에 심플하게 딱 하는 거 이러면 나는 주식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가상화폐나 이런 게 또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기질과 성향, 능력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투자 방법을 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남들이 한다고 우르르 따라갔다. 우르르. 근데 입시에서도 그게 마찬가지 나타나는 거예요. 아이의 역량과 기질과 그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그러면 얘가 어느 정도 맞을지 그거를 먼저 자기를 파악한 다음에 그런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남들이 의대 다 간대. 무르르 그냥 다 의대 이러면 이제 거기 가서도 잘 안 돼. 그다음에 뭐 영재학교 다 간대. 어렸을 때는 그냥 공부 좀 잘하면 다 영재원 가고 영재학교 과거 준비한대. 우르르 갔는데 얘는 의대 가랜데 거기 가가지고 괜히 또 재수사무소 해가지고 뭐 가게 되는 이런 우들을 실제 입시 현장에서 너무 많이 우리 투자 현장에서 그러지 않나요? 맞아요. 그 너무나 이건 너무 이성적으로 조금만 생각하고 공부만 해도 되는데 왜 이걸 안 될까라고 싶은 게 입시 현장에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작가님이 집필해 주신 공부머리의 발견 그 책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전략적인 거 시류에 맞춰서 가는 것도 중요한데 공부머리 테스트라는 4가지 과학적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 아이 성향을 파악하는 게 가장 먼저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우리 아이의 성향이 이제 의대에도 뭐 기회가 열리고 공대도 열리는 것 같은데 그 공부머리 테스트를 하면 그게 좀 명확하게 우리 아이가 의대 성향, 뭐 공대 성향, 뭐 문과 성향 이걸 좀 알 수가 있는 건가요? 우선 거기 두 번째로 소개한 그 다중지능 검사 거기에 대번 나오죠 사실. 그게 사실은 자기 거 선호도 내가 뭘 좋아한다, 뭐 언어적인 걸 좋아하느냐, 아니면 수리 공간적인 걸 좋아하느냐, 그다음에 자연 친화. 그래서 의대에 가려면 좀 동물을 사랑하고 약간 뭐 실험하는 걸 좋아하고 뭐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사람에도 뭐 병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람에 대해 좀 관심이 있어야죠. 저 사람 왜 아플까? 우리 할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왜 돌아가셨을까? 내가 뭘 해도 이런 마음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나거든요. 사실 그 설문지 답을 하면서 제가 이번에 보홀 세미나에서 한 가지 조금 느낀 거는요. 그거를 아직 좀 초등 고학년이라도 정확히 못 쓰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좀 그 쓴 결과지하고 또 부모님 관찰하거나 선생님 본 게 좀 다른 게 있어가지고 한 가지 이번에 이제 다음 개정판 할 때 좀 업그레이드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를 학생 버전으로 한번 해보고 부모 버전으로도 한번 관찰자 버전으로도 한번 해봐가지고 그렇게 해서 객관적으로 보면 더 면밀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는 뭔가 뭐 슈바이처 전기를 읽거나 뭐 장기르 박사님 전기 같은 걸 읽어가지고 막 의사에 꽂혔는데 객관적으로 해보니까 아니야 이공계 쪽이야. 수학과 부모님이 보기에도 그런 건데 애가 또 친구들이 다 자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다 의대 간다고 그러니까 나도 의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직 어리니까. 그런 부분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그런 약간 본인 하는 뿐만 아니라 부모가 삼자적인 입장에서 검사하는 걸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해보면 훨씬 더 정확도를 높여서 진짜 알 수 있다. 초등 고학년 이상이고 중학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진로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가 이제 자녀가 그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6학년인 자녀인 친구가 있었는데 작년에 작가님의 공부머리의 발견책을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그거 테스트 한번 해봐라 해봤는데 그 제 친구가 부모님이죠. 네. 학부모님 입장에서 우리 애가 뭔가 이렇게 이과 성향인 줄 알았던 거예요. 로봇 좋아하고 뭔가 만드는 거 좋아하고 근데 테스트를 해보니까 의외로 어떤 책을 읽거나 문해력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런 쪽 성향이 괜찮게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쪽도 한번 그러니까 맨날 어떤 이런 과학적인 거 뭐 코딩 이런 학원 보내다가 그럼 책도 한번 읽어볼까? 뭐 논술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엄마랑 했더니 애가 너무 잘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 양쪽을 열어놓고 해봐야겠다. 근데 그거 사실은 그냥 책 보고 그냥 뭐 무료로 검사지 다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도움됐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해마다 좀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보홀 세미나 이렇게 해본 것처럼 포트폴리오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파일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올해 5학년 때 이렇게 6학년 때 이렇게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진짜 일관되게 가는구나. 아니면 조금 이제 바뀌는구나. 아니면 선생님이나 아니면 친구들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거를 얘가 해내네. 그런다 그러면 사실 이제 찐 이과 스타일로 해서 공대 쪽으로 생각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문과 쪽 영향도 있다라고 그러면은 우선 의대도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런 쪽으로 국어나 영어가 좀 받쳐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과 쪽에서는 그쪽을 또 열을 수 있고 아니 문과 쪽으로 경영경제로도 한번 빠질 수가 있겠네. 본인이 또 이런 걸 좋아하고 그러면 그렇게도 한번
다양하게 진로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러면은 작가님 직장인들도 최근에 네네. 이 소식 듣고 나도 옛날에 한 소식적인 공부 좀 했는데 한번 의대 한번 해볼까 하고 재수생도 늘어난다고 하는데 앞으로 좀 이게 영향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그 반포에서 학원 하시는 분이 있는데 들썩들썩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직장 뭐 이제 휴직도 되고 네.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고. 그리고 또 이제 대기업 같은데 직장생활 한번 해보시고 난 다음에 이거 진짜 내가 생각했던 건 너무 아니다. 근데 지금 내 친구 나보다 점수 안 좋았는데 의대 간 그 지방의대 간 친구는 나름대로 지금 해서 뭐 어느 정도 해서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러면 내가 좀 만학도지만 한번 다시 그래도 30대일 때 한번 도전해 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어떤 직장인이라든지 한번 재도전의 의사가 있는 분들한테도 권해드리고 싶은 게 공부머리 테스트입니다.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1년이나 아니면 2년 뭐 길게 잡아서 내가 재수까지 한다고 한번 2년까지 생각해서 할 수 있을 때 지금 당장 그 마음이 들었을 때 의대 갈까 말까 이런 고민이 들면 지금 올해 당장 가서 우리 인터넷에서요 올해 수능 문제 있죠. 그걸 이분이 풀어봤을 리는 없잖아요. 그거를 다운받아가지고 2세트 복사를 해가지고 책에 있는 그 공머리 테스트 그대로 그래서 지금 한번 풀어봅니다. 근데 지금 많이 까먹었죠. 공식도 막 까먹고 뭐 그랬으니까 뭐. 근데 국어나 영어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잖아요. 본인이 아무래도 공식 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쭉 다 풀어봐. 어느 정도 시간적에서 딱 풀어봤더니 만약 국어는 뭐 100점 만점에서 한 뭐 70점. 근데 본인은 이제 수능 봤을 때는 만약에 본인이 굉장히 공부를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럼 1등급 받아서 90점 맞았는데 지금 풀어보니까 내가 70점밖에 안 되네. 영어도 내가 100점 맞을 줄 알았는데 한 80점 정도 말고 수학은 뭐 다 까먹어가지고 뭐 50점. 과탐도 뭐 다 까먹어가지고 한 25점 정도 맞았어요. 자님 보통 엔지니어고 그런데도 지금 안 쓰는 분야 뭐 하나도 안 하니까 그냥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5, 6년 지났다 그러면은 감이 많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난 그 신청전서를 하고 하루 쉰 다음에 좀 뭐 토요일 날 그렇게 한번 보고 일요일 날 다시 한번 똑같은 시험을 오픈북으로 봐보는 겁니다. 시간 제한 없이 찾아보면서. 국어는 뭐 책도 찾아보고 인터넷 수학은 이제 공식 찾아보니까 맞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요 공식을 쓰면 되는 거였는데 이거 까먹고 있었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둘씩 막 생각나겠지 자기가 했던 거. 그래가지고 맞다 그러고 뭐 재밌네. 그다음에 내가 그 학생 때는 못 봤는데 지금 이제 직장인에 비해서 객관적으로 보니까 훨씬 더 잘 풀리는 것도 있었어. 어떤 거는. 뭐 그렇기도 하고 과탐도 뭐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그 전에는 왜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막 현장에서 해보니까 막 이해됐던 거 있잖아요. 물리나 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해서 내가 뭐 지금 훨씬 해보면 잘할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만약에 지금 첫 번째 테스트에서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내가 한 80점이 70점이 나왔다. 감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지금 오픈북으로 해서 그다음에 시간 제한 없이 한 거에서 80점이 나왔다. 그러면 이분은 의대 가망성이 없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의대는 5, 1등급이어야 돼요. 90, 모두가 다 90점 넘어야 돼요, 지금. 근데 내가 1년 뼈 빠지게 한다라도 나는 오픈북으로 했는데 내가 시간 충분히 갖고 맘막 잡고 공부를 해서 80점까지 올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감이 떨어진 거예요. 더 이상 1년을 한들 2년을 한들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빨리 접어라. 열심히 회사 다녀라. 그리고 오히려 이 경제 채널 보면서 차라리 돈 공부를 더 하셔라. 그러니까 또 막 진짜 지방에서 상위권 학생들이 계속 도전하고 그런데 거기서 또 거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이거 착각. 그래서 지금 입시 현장에서는 근데 언론에서는 그게 자극적인 기사니까 직장들도 들썩거린다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입시 현장에서 별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재수생 늘어나는 것도 뭐 재수생이 많이 중하위권이 늘어나는 게 무슨 상관이야? 이거는 수능에서도요 실제 그러거든요. 수능에서도 만약에 재수 3수에서 갈 수 있는 아이들이 정말 멘탈이 약해서 한두 문제 더 틀린 애지 실력이 없는 애들이 재수 3수에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비중이 쉽지가 않아요. 이게 의대 저기 한다는 그 이전에는 4-5문제 틀려야 갈 수 있는 게 의대였어요. 그래서 5,000명 늘면은 6, 7개 틀리는 겁니다. 여전히 빡센 거예요. 한두 문제 삐끗하면 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면은 10문제 틀리면 여전히 뭐 가능성은 없는 건데 이거는 가능하겠죠. 내가 전공이 뭐 이렇게 지구과학이나 뭐 이런 거였어. 근데 지금 첨단 공대가 열리니까 나는 지금 해봤더니 10개 정도까지는 커버할 수 있어. 그러면 의대는 안 되더라도 의대 쪽이 쫙 빠지니까 그러면 나는 반도체 학과는 한번 가볼 수 있겠네. 그다음에 인공지능 지금 좀 뜨고 있어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대학원 가기도 그렇고 근데 이 부분의 학부가 굉장히 좀 괜찮으니까 그럼 나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네. 뭐
근데 그걸 또 1학년부터 다닌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으니까 보통 대학원에는 이제 편입을 하게 되죠. 공대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선호도가 떨어지기는 하긴 하는 건데 근데 뭐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 이제 약대는 약간 변수가 될 수 있죠. 약대 쪽인가 빠진 약대는 약간 좀 전문직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는 거니까 한번 내가 약대는 거 한번 해보겠다. 뭐 수의대는 한번 해보겠다. 뭐 이렇게 한 그런 의도로 10개 정도 틀리는데 한번 도전해볼까? 근데 10개 정도 틀려서는 앞으로 의대도 힘들어요. 5천 명이 되는 상황에서. 그래서 그거를 현실을 직시하시고 가장 객관적인 거는 그 직장인들도 공무원리 테스트를 한번 해보셔라. 그다음에 다중진후도 한번 해보시고 멘탈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약대나 수의학과 이런 한의학과 이런 쪽은 조금 그래도 경쟁이 좀 완화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 위쪽이 빠져주니까 그 약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제 그 치대는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의대 왜 그러냐면 치대는 6년이잖아요. 의대 10년이고. 그것도 그렇고 나는 약간 의대 공부 그렇게 너무 이렇게 하기 싫은 친구들도 있어. 공부 잘하는 친구들 가운데 빨리 나와서 개업하고 그다음에 치대 선생님은 응급 환자가 별로 없잖아요. 이빨 아파서 뭐 돌아가시는 분 있나요? 아프시면 내일 오시든지 뭐 다 하니까 약간 스케줄도 저기 하고 치과 선생님 2-3분이 연합해서 같이 하면은 자기 시간도 훨씬 많이 가질 수 있고 저도 지금 제 블로그 그 우리 구독자 중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치과 선생님 굉장히 많습니다. 의사 선생님 비해서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나십니다. 좋아 보이는데요. 그러지 않습니까? 약간 그러니까 약간 그래서 나는 의대보다 치대 가는 인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치대는 약간 저긴데 그런데 한의대, 약대, 수의대는 의대 점수가 모자라서 한두 문제 차이로 나는 진짜 의대를 가고 싶었는데 한의대로 그냥 갔다든지 아니면 약대로 갔다든지 그런 인원들은 이제 들썩들썩 할 수 있죠. 네, 한두 문제만 더 맞으면은 한번 될 수 있는데라고 해서 그렇게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대 정원 확대의 최대 수혜자는 전 둘로 보는데요. 하나는 같은 메디컬 학생 중에서 그런 지방의 의대를 갔던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약간 약대라든지 특히 한의대 쪽에 계셨는데 나는 이제 의대로 한번 다시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이제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이제 지방에 있는 이과 상위권 학생들인 거죠. 즉 2,000명 느는 가운데 거의 80%가 지방으로 그 쿼터가 배정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지방에서는 정말 옛날에는 그 전교 1, 2등만 뭐 의대 갔다. 그러면 지금 3, 4등, 5, 6등까지가 기회가 있는 거예요. 현역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그 수도권에서도 지방 발령을 받으신다든지 제가 이번에 금요일 날 관련해서 특강을 하는데 지금 그 접수를 받아보니까 지방 발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공무원이어가지고 도르셔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좀 우리 아이가 좀 공부 좀 한다 싶으면은 그 이전에는 지방 간다 뭐 이렇게 좀 했는데 지금은 이제 오 잘 됐다. 가가지고 한번 가서 한번 애가 어느 정도 하는지 보고 거기 교육 인프라 정도 좀 보고 그래가지고 괜찮다 싶으면은 머무르자라고 결심할 가정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근데 그런 좀 연구가 없거나 지방 발령이 아니거나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이론적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옮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인프라나 친척이나 가족이나 지금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시부모님이 다 서울 수도권에 사신다고 보세요? 지방으로 뜬금없이 연고동네 갈 수 있겠습니까? 거의 이거 사실 이런 언론에서는 이제 막 지방으로 막 저기 하는 거 지방 유학이 폭주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해보려고 그러는 게 이런 좀 강의를 듣고 한두 번씩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분들 괜찮고 특히 서울 수도권에서 약간 디지털 노마드라든지 아니면 직업의 어떤 그게 좀 자유로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30, 40대 그런 젊은 부부들이라고 아이들 어린 부부라면은 한번 도전을 해보셔라. 그래서 서울 수도권의 전셋값을 빼서 지방 실거주 비용 훨씬 낮잖아요. 이따가 제가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릴 때 몇 군데 있거든요. 사실 뭐 대전이라든지 뭐 익산이라든지 익산은 SAT랑 KTX가 다 같이 다닙니다. 양쪽으로 다 가는 그런 입지이기 때문에 괜찮은 측면도 있고 집값이나 아니면 거주 비용은 훨씬 더 싸죠.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지금도 막 투자할 기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막 열리고 있는데 종잣돈이 없잖아요. 투자금이. 근데 그거를 근검절약해서 뭐 모으려면 몇 년을 모아야 되는데 지금 살고 있는 걸 다운시프트 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서울 수도권인데 5억의 전세를 살았는데 우리 지방만 가도 1억이면 아주 넓은 데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럼 4억을 세이브할 수 있잖아요. 그걸 갖고 투자를 해놓고 그다음에 아이들 공부하는 상황을 봐서 내가 좀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 진짜 지방 의대라든지 아니면 교대, 약대
이런 걸 한번 좀 노려보는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좀 공부도 좀 저기 하고 아무래도 좀 자극받는 게 필요하고 좀 애들 경쟁도 있어야 되니까 결국은 중고등 때는 다시 서울 수도권으로 와야 된다. 그래도 한 5, 6년 거기서 저기 하고 그동안 5, 6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자산을 좀 증식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서울 수도권에서 깔고 앉아 있으면 어디서 뭐 방법이 나오니까 하늘에서 뭐 로또가 되지 않는 한 무슨 투자 과정이 있냐는 거죠, 제가. 그래서 좀 이 경제 채널을 보시는 현명한 30, 40대 지금 이 가정에서는 한번 좀 저랑 연구를 하셔가지고 결단을 한번 하시면 좋겠다. 부부랑 같이 상의를 해서 한번 내려가 볼까 우리도? 네. 만약에 우리 지금 동탄에 사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동탄이나 수원에서도 제가 많이 권하는 게 천안이 별로 멀지가 않습니다. 천안에 제가 서울역에 제가 아파트 가지고 있어서 제 세입자분이 두 분이 다 천안 쪽에 회사가 있으셨고 아니면 사업이 있으셨고 서울역에서 KTX하고 출퇴근하셨거든요. 천안에서. 저희 집에 서울역 근처 저희 집에서 역까지 10분 걸려요. 거기서 KTX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시간 한 2, 3분 전에만 맞춰가면 무조건 서 있고 자리에 앉아서 가고 아침에 1시간 자고 딱 도착하면 웬만한 동탄이나 서울에서 뭐 일산에서 강남 이거 1시간 반보다 훨씬 좋죠. 정해진 시간에 앉아서 가고 시간은 더 짧고. 제가 지금 좋습니다. 이따가도 우리 그 입시 결과 분석하고 그럴 텐데요. 용인수지라든지 수원권이라든지 수원이 사실 학군이 약간 고민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평준 명문고로 많이 빠지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수원 밑에 평택도 그렇고 동탁도 그렇고 거기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서울 수도권에 계시면 지역인지 기회는 없습니다. 서울 수도권이면. 근데 만약에 평택에 직장이 있거나 동탄에 직장이 있으신 가정 같은 경우는 천안에서도 아빠가 통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차도 안 막힙니다. 별로. 동탄에서 서울 오는 데는 차 많이 막히시죠?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그래도 이따가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왜 천안이 유망한지. 좋은데 천안만 가도 되게 살기 좋은데요. 그러니까 요런 좀 아이디어들을 이런 거 이제 경제 채널 같은 데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실 그런 팁들인 거죠. 그리고 본인이 그런 마인드가 조금 열리신 분이라고 그러면 진짜 이거 말 되네? 그렇죠. 그러면 한번 해보자. 애들 초등 저학년 때 한번 가가지고 그다음에 거기 천안 불당학원가가 있잖아요. 근데 천안이 집값이 근데 싸지는 않습니다. 네, 맞아요. 집값이 싸지는 않아요. 신불당은 싸지가 않아요. 거의 한 신축 아파트 보면 거의 8, 9억대 네, 지금 이런 상황인데 구불당 쪽이 그래도 훨씬 더 서울 수도권보다는 우리 부동산 그렇죠. 그 부동산 전문가이시니까 지금 잘 아시잖아요. 아니면은 거기서 더 용기가 있으면은 조금 더 외곽으로 빠지셔가지고 저렴한 아파트하고 뭐 구불당 학원가만 조금 애들 뭐 불안하다, 애들 뭐 그래도 사교육 시켜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런 식으로 하고 아니면 읍면 단위로 더 빠지면 이제 농어촌까지 하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그래도 우리나라 학군 전문가로서 제가 좀 상세히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가님 그 요즘 보면은 직장인도 직장인이지만 또 밑으로 내려가면 초등학교 때부터도 의대 열풍으로 해서 굉장한 관심이 크잖아요. 근데 또 작가님께서는 유초등 때는 또 이제 서울 수도권보다는 또 이제 지방에서 사는 거를 이런 장점이 있다고 또 얘기를 해주셨고 또 실제로 충북 증평에서 내려가서 사신다고 아까 자기소개에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의대 열풍과 이렇게 그 충북 증평에 내려가서 살고 계신 이유 요게 두 개를 사회적 현상과 본인의 선택을 이렇게 보셨을 때 좀 어떤 시사점이 좀 있으실지. 많은 분들이 심 선생님 학군 전문가니까 지금 지역인재 전형을 노리고 애들 어렸을 때부터 거기 간 게 아니냐. 그리고 사실 저희가 사는 지금 충북 증평에 서울대 올해 100명 정도 한 학교에 100명 정도 졸업생이 되지 않는 그런 학교인데요. 서울대 합격자가 3명 나왔습니다. 3%. 그렇죠. 그 상위 그러니까 상위 1등급은 다 서울대를 간 겁니다. 지금 그 지역인재 전형으로 2명 가고 농어촌으로 1명 정도 가고. 근데 사실은 지방에 있는 시골에 있는 그 학교에서 제일 좋은 학교들은 이 정도를 낼 수가 있거든요. 입결을 서울대 3, 4명을 특히 농어촌을 쓰게 되면 거의 확률이 거의 100% 정도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들이 더 있는데 그런 걸 노리고 가시지 않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그런 거 전혀 없고 왜 그러냐면 애가 공부가 돼야지 공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야죠 사실. 그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의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수능 보는 가운데 0.01% 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냐는 거죠. 그냥 100명 중에 1등하는 것도 아닌 거잖아요. 100명 중에 1등하면은 뭐 지방에서 지방 고등학교 100명 중에 1등하면 서울대는 갈 수 있어요. 근데 의대를 갈 수 있는지는 몰라요.
거기서 그게 서울의대일 가능성이 너무 힘든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지금 상황에서 저는 뭐 애들 교육 때문에 내려간 건 아니고 그러니까 입시 때문에 내려간 건 아니고 애들이 좀 자연 속에서 저는 좀 자연의 기운을 받고 그다음에 마음껏 뛰어놀고 또 가장 좋은 게 우리 사실 동탄 우리 자주 얘기 나오는데 동탄이 그렇고 학생 수가 거의 20명대, 30명대 넘은 과밀이 굉장히 많아요. 그 젊은 층 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거의 빠글빠글 유초등의 천국이라고 그러죠, 보통. 예. 그러면 한 3, 40명 되는 데서 선생님이 애들을 케어하는 거하고 저희 시골 학교에서 한 반에 10명도 안 되는 데서 케어하는 거하고 어디가 더 아이가 자존감, 공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까? 그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데 유초등 때 한글을 일찍 데려가고 뭐 인식 공부를 많이 해야지 사실 그럴 것 같는데 실질적으로 유초등 그 초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이 기가 제일 죽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미술 시간에 그림을 못 그릴 때. 그림 그려가지고 뒤에다 전시하잖아요. 아 맞아요. 그림 잘 그리는 애 여학생들은 굉장히 뭐 잘하는데 나는 색감도 없고 뭐 막 이래. 또 그다음에 남학생들 가운데 또 약간 운동이 안 되는 축구 못하는 애들. 그다음에 줄넘기 같은 거 하고 그러는데 너 때문에 또 우리 틀렸잖아, 우리 팀 졌잖아, 막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친구들한테 비난받고 그러면 최근에 좀 초등학교 선생님을 만났는데 본인은 아이 사교육을 미술하고 운동을 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교육 현장에 있어 보니까 애들이 기가 죽고 자존감이 꺾이는 순간은 그거지 내가 문제 하나 틀렸다고 이게 기죽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초등학교 때 막 시험을 많이 보고 막 등수를 게시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친구들한테 직접 받는 비난이 제일 사실은 이제 그런 건 거예요. 근데 막 10명인 데에서는 애들 별로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얘가 빠지면 축구가 안 돼. 아무리 못하는 애들 얘를 끼워주고 해야 돼. 풍물패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다 모아도 5, 6명인데 야, 넌 아무리 목해도 그냥 깽가리 네가 쳐.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디가 자존감이 있을까요? 어디가 행복한 학교생활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너무나 교육적으로도 사실은 서울 수도권 과밀학급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30분의 1의 대우를 받는 거고 10분의 1의 대우를 받는 거니까. 네. 그리고 저희 지금 뭐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저희 아이 다니는 병설 유치원 같은 경우는 한 5, 7세 통합반이기 때문에 저희 선생님이 우리 지금 담임하시는 선생님이 3년을 애를 지켜보고 계세요. 지금 동생도 들어가거든요.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지켜보는 게 사실 사립초등학교에서는 그런 게 많거든요. 1학년 담임 선생님 6학년 때까지 하면서 애를 계속 근데 공립에서는 계속 선생님이 바뀌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엄청난 교육적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좀 뭔가 재테크에 관심이 있고 경제적인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시골 학교 옵션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옵션이 아니라 거의 필수로 걸어놓고 가도 괜찮다. 그러면요, 혹시 그 소장님 요거는 또 좀 지나친 기우일 수 있는데 막 좀 말하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약간 폭력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 폭력이 학폭이나 이런 게 또 지방에 가면 또 막 언어도 좀 거칠다고 하고 그런 것도 좀 뉴스에 나오기는 하잖아요. 막 담배 핀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어떤지. 그게 지금 제가 책에도 하나 썼는데 우리 한국지에서 괴산으로 이제 수도권에 사시다가 이제 내려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괴산에 있는 조그만 시골 초등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난 다음에 소감이 오히려 그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인가 그랬는데 아빠 여기 애들은 욕을 안 해. 오히려 사실은 서울 수도권에서 태권도 학원 다니면서 형들한테 욕 배울 가능성이 더 많다고 좀 또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그것도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이거는 좀 상황도 뭐 다르고 이제 그렇게는 하겠지만 뭐 나름대로 그러니까 애매한 시골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럼 거기서는 자연을 누리지도 못하고 또 게임은 게임대로 하고 그냥 애는 공부는 공부대로 안 하고 학군지만 못하고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의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생 수 한 반에 10명 이하의 그 정도는 애들이 없어서 너무 귀합니다. 사실 다 애들을 대접해주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다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좀 그러기는 쉽지 않은데 중고등학교 때 뭐 유혹은 어느 정도 있기는 한데 저는 뭐 대치동에서도 학교 폭력을 봤습니다. 그 대치동에 이제 그 전에 가는데 그 어떤 애들 중고생 애들이 초등학교 애들을 소위 말해 삥 뜯는다고 그러죠. 그것도 대치동에도 있거든요. 담배 피는 애들도 있고. 그건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아무래도 이제 뭐 그리고 또 만약에 사소한 그런 아이들 간의 다툼이 있었을 때 소송까지 가는 데는 어딜까요? 시골에서는 애들 때릴 수도 있고 그냥 뭐 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뭐 그래서 선생님 말씀대로 합시다. 선생님이 만약에 중재를 하고 싶어. 선생님들 말을 듣는 동네는 어딜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우리 교육 현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힘든 게 학부모 민원이 너무 세다는 거잖아요.
이 선생님의 어떤 권위나 이게 지금 무너진 상황에서 꼴빛하면 소송 걸고 꼴빛하면 막 이렇게 하고 녹음하고 뭐 이렇게 되는 지금 상황이면은 그런 부분에서도 스트레스가 시골은 덜할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소장님 그 아까 100명 중에 3명이 서울대를 갔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최상위권은 가능성이 있겠어. 근데 중상위권 있잖아요. 뭐 한 10등에서 20등 하는 이런 친구들도 괜찮은 대학을 갈 수 있나요? 본인이 이제 수능 체제를 맞추는가가 이제 관건인데 이제 그 부분이 사실 힘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1,700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입시로 승부를 볼 수 있는 학교는 상위 200대 학교 정도. 서울대를 3, 4명 이상 보내고 의대를 1명 정도 보낼 수 있는 그 정도 학교인데 나머지는 다 300위권 이하 학교예요. 300위권 이하 학교 분위기가 어떠냐. 아까 서울대와 의대 지역인재 전형을 노리고 남는 최상위권. 그다음에 중상위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탑 10 정도를 갈 수 있는 1등급 정도 맞으면 탑 10을 갔어요. 여기가 다 200위권으로 빠지거나 특목 자석으로 빠진 거죠. 그 최극상위권 다음에 중하위권인 거예요. 그래서 면학 분위기가 안 좋다. 그럼 그 몇 명 빼고는 다 관심 없고. 네. 뭐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그냥 좀 중심 잡고 뭐 아이들이 그래도 공부는 안 하지만 그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내신 받기는 좋으니까 그걸 감사한 마음으로 다니고 학교에서 하라는데 이런 좀 근성이 있고 그래서 제가 그 공부원리 테스트 말씀드릴 때도 멘탈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게 그거예요. 단순히 그냥 옆에서 관리를 해주고 학원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한 길들여진 그게 아니라 야생인 거죠. 거기는 약간 갔더니 친구들 약간 공부를 안 하는 분위기야. 다 뭐 이렇게 놀고 막 이러는 분위기인데 그 가운데서도 나는 목표가 있으니까 의대를 가야 되니까 아니면 서울대를 가야 되니까 그래도 중심을 잡아야지. 선생님도 뭐 불러서 좀 분위기는 그렇지만 좀 잡아라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을 조금 예방하기 위해서요. 시골의 그런 명문학교들은 기숙사 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상위권을 관리해 주죠. 선생님 그런 거 흐트러지지 않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길이 있어서 너무 겁만 내지 말고 그러니까 뭔가 사실은 투자에서도 그럴 거잖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거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린 명문학원에 간다는 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인 거예요. 대치동이나 뭐 목동에 가면은 그 재수 삼수까지 하면은 뭐 비슷한 결과는 얻을 수 있겠죠. 근데 대박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냥 고만고만한 그냥 뭐 결과를 해서 그 요 정도 나는 게 인서울권에 뭐 만족한다. 근데 그거에 만족하는 비용이 너무 거주 비용 플러스 사교육비 생각하면 몇 억이 들어가는 거죠. 그냥 몇 억을 들어서 뭐 요 정도 할 거냐. 아니면은 가성비 좋게 우리 집 가정 형편에 맞게 내가 그래도 한번 시골에 한번 도전해보고 그런 지역 인재 같은 거 도전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봤을 때 훨씬 더 내 거주 비용은 낮출 수 있고. 하여간데 입시에서 승부가 나지 않더라도 부모님 노후가 되고 물려줄 자산이 있다면 뭐가 그렇게 걱정일까요? 다 애들 좋은 대학 보내고 뭐 그러는 가장 큰 목적이 얘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취업이 안 됐을 때 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나마 전문직을 쏠리는 이유가 요즘 다 기업이 구조조정되고 뭐 이렇게 축소되고 일자리 화이트 칼라 인공지능 때문에 줄어든다고 그러는데 대학을 나와도 좀 취업이 안 되는데 전문직은 되니까 교대는 선생님은 되니까 이걸로 해서 다들 선호하는 거 경쟁력이 센 거잖아요. 근데 물려줄 자산이 있어요. 굳이 회사에 안 들어가도 되는데 네. 그럼 너는 디지털 노마드로 투자자의 삶을 살아. 20, 30대부터 아파트 쫓아다니면서 부동산 경매 배우고 그다음에 투자하는 법 배우고 주식 저기 하는 배우고 그다음에 경제 공부 열심히 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알아가지고 지금 인공지능이 대세니까 이렇게 됐고 지금 요즘에 다이어트 약 그거 아주 해서 미국에 있는 기업이 다른 웬만한 기업보다 좀 넘어간대. 이런 지금 어떤 트렌드가 있으니까 뭐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앞으로 동남아권이 이제 인구가 1억이 넘어가고 이런 아시아나 일본이나 우리는 다 소멸하는 국가들이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지금 부의 중심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여행도 한번 그쪽으로 가냐고 이번 겨울방학 때 우리 말레이시아 가보자, 베트남 한번 가보자, 필리핀 한번 가보자. 그래서 어떻게 이쪽이 변하고 있고 뭐 이렇게 쑥쑥 발전하고 있네 진짜. 그 가능성이 있는 데구나. 여기다가 한번 집을 하나 사놓고 뭐 이렇게 이분 한국 분들 많이 오고 그러면은 이분들을 대상으로 에어비앤비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그럼 그거를 알아보려면 여기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그 다 소유할 수가 없어. 49%밖에 안 돼. 그럼 법을 또 알아야 돼. 이게 장사라는 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거 하면서 애들하고 산 공부를 하고 경제 공부를 하면 문제집 푸는 공부를 안 해도 저는 살 길이 있다고 보는 거죠. 진짜 인공지능 이런 게 들어오면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공부 자체에 대해서 진짜 공부라는 게 뭔가 개념을 정의를 바꿔야 돼요. 네, 그게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 단순 활자화된 지식, 영상화된 지식은 이제 그 습득이 원래는 공부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삶에서 어떤 체화되는 그런 경험이 공부가 되는 시기. 변화시키고 연결시키고 막 이런 게 좀 아닐까. 사람들하고 만나서 또 팀워크도 갖춰보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미래의 저는 핵심 영역이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이 소통 능력하고 문제 해결 능력. 그 두 가지만 되면 그거를 제일 잘하는 데가 그 전에도 소개하고 이번에 입시제도 책에도 계속 소개하고 있는 미네르바 대학하고 에콜 42라고 하는 혁신 대학이거든요. 미네르바 대학은 전 세계 7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CT 프로젝트. 거기서 아까 말한 습득 그 고정된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면 고정된 지식이 굉장히 바뀌어요. 바뀌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대학 교수님들이 박사학위 받은 걸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챗GPT랑 해가지고 지금도 우리 그 작년에 와서 우리 2차 전지 얘기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 판도가 확 바뀌었잖아요. 이게 뭐 몇 개월 사이에 막 이렇게 막 바뀌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빨리빨리 그런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공부를 하고 새로운 거를 이렇게 이뤄야 되는 시기인데 이미 그 지식이 따라가는 속도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고정된 옛날 지식을 배우는 걸 미네르바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시티 프로젝트 이 도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 인도네시아 같은 자카르타에 뭐 수도가 가라앉고 있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거? 그러면 이제 수도가 이전이 되면은 한국의 건설 회사들이 굉장히 유망하겠네. 뭐 그러면 그 안에서 그럼 인도네시아 어떤 정치 권력 관계 아무래도 그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니까 뭐 이런 걸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그 침식과 그다음에 한국의 건설 회사의 어떤 뭐 가능성 아니면 그 뭐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짓는 것과 우리나라 건설업 수주의 가능성 이런 걸 갖고 한국에 왔을 때는 그러면 한국의 건설업과 세계의 어떤 경제 이런 걸 갖고 연구를 하고 서로 토론을 하고 막 이러는 거죠. 근데 그걸 하는 데 있어서 기술사 생활을 하거든요. 소통 능력이 중요하죠.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협업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하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 두 가지가 사실은 핵심인데 그거를 사실 우리나라 공교육 차원에서 근데 그걸 문제집 푸는 공부로 할 수 있을까요? 문제집 푸는 공부나 내신은 기본적으로 협업을 배제합니다. 상대평가 내신을 하기 때문에 내가 쟤보다 1등급이 높아야 대학을 가는 건데 쟤랑 왜 협동을 하죠? 알려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 협업을 해서 팀 프로젝트를 하면 내가 손해인데 쟤가 나보다 등급 잘 나오면 내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면이에요. 전 세계 선진국 중에서 고등학교를 상대평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공정성 때문에 그걸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문제집 푸는 공부를 이렇게 많이 시키는 아까 뭐 유럽이나 이런 데 서술형으로 바뀌고 아까 아예 그런 것 자체를 없애고 그냥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느냐 이런 걸 보는 이제 추세인데 좀 이런 부분에서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대안적인 게 IB. 딱 얘기 말씀드린 그런 데서는 이제 협업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해볼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열리는 거죠. 실제로 제가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인터뷰한 걸 영상을 하나 봤는데 직원들 능력 있는 직원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뽑냐 했더니 무슨 학벌이나 점수나 뭐 그런 게 아니고 감을 많이 따라가는데 면접 때 뭘 많이 집중적으로 물어보냐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극복을 했는지를 물어보는데 집요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 면접식으로 막 맞추는 게 아니라 계속 파고들다 보면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그거를 소통하고 문제 해결을 한 사람이지 디테일하게 아는 건지 그 느낌이 오는 아니면 뭐 이렇게 묻어갔는지 아니면 그냥 공부한 거 푸는 건지 그러면은 얘는 탈락.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작가님이 말씀하신 진짜 문제 해결 능력 그다음에 소통 능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하고 창의력 저는 그 전에도 한번 인상 깊게 봤던 우리 재테크 쪽에 계신 분이 부동산 경매 쪽으로 굉장히 유명하시고 이제 말만 하면 누군지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잘하시는 게 경매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안 나갔을 때 그 사업장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시는 걸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낙찰을 받았는데 뭐 이렇게 넘기려고 그러는데 안 나가. 그럼 그걸 아이템을 발굴해서 사업을 해서 부가가치를 올린 다음에 파시는 거예요. 권리금 받고 볼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의외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부동산 경매 플러스 그게 사실 문제 해결 아닌가요? 그렇죠. 문제를 해서 그냥 할 얘기를 기다려야지 또 내놔야지 이러면 그냥 앉아서만 하고 있는 전통적인 방법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가볼 수 있지? 여기다가 어떤 아이템을 입히고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지?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인데 그런 거를 좀 기르는 교육을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이제 공무원이 테스트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문제집 푸는 공부는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공부예요. 의대를 가려고 그런다고 그래도 만약 국제학교 쪽으로 빼가지고 영미계로 의대로 가려면 10억 이상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영수만 잘하면 의대 가는 게 한 1억
전후로 해결이 되잖아요. 의대 학비랑 10년을 다닌다고 해도 뭐 1억 넘습니까 사실은? 1년에 뭐 1,000만 원씩 뭐 이렇게 하고 2천만 원씩 잡아도 뭐 그 정도인 거잖아요. 그다음에 뭐 의대는 약간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별로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산층 가정에서도 애가 공부만 잘해준다면 그쪽 길로 가성비 있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공부가 아닌 애들은 특히 이제 아예 아닌 애들은 아예 그냥 방향선을 하는 거죠. 우리는 공부가 아닌가 보다. 가장 애매한 애들이 제가 수능 기준으로 3, 4등급이라고 했잖아요. 3, 4등급은 공부 쪽으로 승부를 보기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사실 이런 강점 하나 해가지고 본인이 잘하는 거에 좀 집중을 하고 또 애매하게 계속 문제집 푸는 공부를 시키기보다 이런 좀 창의적인 대안들을 많이 찾아가지고 도전을 해보시면 훨씬 더 좀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